2025년 4월 17일 캄파니아 산타가타 거리 14번지 사회복지사의 신고를 받고 경찰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아파트 문을 연 것은 한 남성이었다. 안토니오 R, 40세, 운전기사.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강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를 맡았다. 안토니오는 욕실 문을 가리키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안에는 타일 바닥에 얼룩이 진 얇은 매트리스가 놓여 있었다. 옆에는 양동이가 있었다. 벽 옆에는 긴 녹슨 쇠사슬이 있었다. 사슬 끝에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프란체스카가 있었다. 그녀는 2015년 3월부터 학교 서비스의 레이더에서 사라진 상태였다. 공식 보고서에는 신체 쇠약, 체중 감소, 약 30%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상태는 심각하지만 안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프란체스카에게 응급 의료 조치가 제공되었다. 전문가들은 사슬이 수제 앵커로 벽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빠르게 발견했다. 욕실에는 창문이 없었고 밖으로 나가는 작은 환기구 하나만 있었다. 바로 이것이 핵심적인 세부 사항 중 하나가 될 것이었지만 수사 초기 몇 시간 동안에는 아무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경찰들이 이웃들을 신문했다. 아무도 의심스러운 소리나 도움 요청을 들었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벽은 오래되었지만 튼튼합니다 라고 맞은편 아파트의 한 거주자인 노부인이 검사관에게 설명했다. 욕실 문은 최근 사망한 루치아노 SSA의 이웃집 벽에 바로 인접해 있었다. 그의 죽음은 1년 전인 2024년 4월에 58세의 나이로 일어났다. 그의 집 창문들은 프란체스카가 있던 욕실 벽을 직접 바라보고 있었다. 주요 용의자는 즉시 아버지인 안토니오 R가 되었다. 그의 기록에서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한 오래된 고발을 발견했다. 2013년에 발행된 폭행에 대한 벌금. 또한 알코올 의존에 대한 세부 사항도 떠올랐다. 그러나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안토니오는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했고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자료에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났다. 이웃인 고인 루치아노 S. 그는 심장마비로 자신의 아파트에서 사망했으며 이는 의학 전문가의 결론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의문이 생겼다. 왜 평생 이웃에 살았던 루치아노가 자신의 창문 바로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아니면 그는 그냥 침묵했던 것일까? 학교 직원들에 대한 초기 신문 과정에서 이상한 증언이 나타났다. 프란체스카의 담임교사인 줄리아 P는 2015년 초 실종 직전에 안토니오가 프란체스카를 학교에서 영원히 데려가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말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공식 파일에는 줄리아 자신의 서면 진술만 있었다. 그녀의 증언을 확인하는 녹음은 없었다. 수사관들은 가능한 개인적 반감이나 주관적 인식을 의심하며 그녀의 말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프란체스카가 해방된 지 이틀째 되는 날, 수사는 급작스럽게 방향을 바꿨다. 경찰서에 고인 루치아노의 조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성이 찾아왔다. 그녀는 삼촌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오래된 스마트폰을 가져왔다. 화면이 금이 가고 메모리가 거의 가득 찼다. 2023년 4월 10일로 날짜가 기록된 마지막 비디오 파일 중 하나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비디오는 단지 15초 동안만 지속되었고 더럽고 반쯤 열린 창문을 통해 안토니오의 욕실 벽을 직접 향해 촬영되었다. 화면에는 가늘고 명백히 쇠약해진 손이 번쩍 나타나며 환기구 격자에 닿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창문이 갑자기 닫히며 비디오가 끊어졌다. 전문가들은 루치아노가 왜 자신의 죽음 1년 전에 이 비디오를 촬영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을까? 아니면 다른 것을 두려워했을까? 아직 명확한 답은 없었다.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나타났다. 사건 자료에는 안토니오가 2025년 4월까지 프란체스카를 위해 받았던 국가사회 보조금과 관련된 어떤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수사팀만 알고 있었고 금액과 세부 사항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토니오 행동의 동기가 이제 새로운 설명을 얻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수사일의 마지막은 많은 미해결 세부 사항들을 남겼다. 주요 용의자는 안토니오였다. 하지만 이웃의 침묵, 수수께끼의 비디오의 비밀, 그리고 돌봄 수당의 역할, 이것들은 수사가 아직 밝혀내야 할 것들이었다. 안토니오는 8년 동안 정기적으로 프란체스카를 위한 수당을 받았다. 서류상으로는 소녀가 인근 지역의 다른 학교에 재학 중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돈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은행 명세서는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다. 거의 모든 지불금이 다 실비오바 근처에 같은 ATM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이 찾던 답은 단 하나 남았다. 안토니오가 언젠가는 이런 일이 밝혀질 것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모든 시간 동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행동했는지였다. 4월 18일 아침, 수사관 루카 다비니는 인피에스피에서 온 은행 명세서 더미를 책상에 놓았다. 각 종이에는 2015년부터 안토니오 아래 계좌로 안정적으로 송금된 같은 금액이 적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사회수당이었다. 다비니는 날짜들을 주의 깊게 확인했다. 단 한 번에 누락도 없었다. 안토니오가 돈을 인출했던 ATM은 그가 좋아하는 다 실비옵에서 1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거래 명세서는 명확히 보여주었다. 돈을 받은 후 안토니오는 거의 전체 금액을 바로 여기서 혼자 또는 그 장소의 다른 단골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비했다. 바 직원들의 도움으로 경찰은 안토니오가 단골 손님이었다는 것을 빠르게 확인했다. 지난 5년 동안 다 실비오에서 일한 웨이터 파울로는 터미널 영수증과 2023년 4월 10일의 감시 카메라 기록을 보여주었다. 기록에서는 20시 53분에 안토니오가 배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21시 이후에는 전기 문제로 인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졌다. 21시부터 이후의 이 시간 간격은 안토니오의 알리바이에서 어두운 부분으로 남아 있었다. 안토니오가 다시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을 때 수사관 다비니는 2023년 4월 10일 21시 이후에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안토니오는 바 이후에 친구들과 함께 그들 중 한 명의 집으로 가서 저녁을 계속했다고 확신 있게 답했지만 언급한 친구들의 이름은 설득력 없고 중군 안방이었다. 다비니는 언급된 친구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요청했지만 안토니오의 답변은 모호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마치 기억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거나 아마도 다른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다. 안토니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그 지역의 다른 업소들의 영수증과 기록들을 조사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뒷받침하는 어떤 확인도 찾을 수 없었다. 이것은 안토니오의 다른 누군가와 저녁을 보냈다는 버전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수사관 다비니는 안토니오에게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했다. 2019년에 구글 스트리트 뷰 서비스가 촬영한 사진. 사진에서는 안토니오 자신이 자신의 욕실 창문 앞에 서서 나중에 프란체스카가 발견된 환기구를 올려다보는 모습이 뚜렷이 보였다. 사진은 너무나 타협적으로 보여서 안토니오의 변호사조차 당황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간접적인 증거였다. 안토니오는 환기시설을 수리하고 있었으며 그의 행동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짓 단서는 아직 사건 자료에 남아 있었지만 증명력은 없었다. 하루 후 수사관 다비니의 손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어왔다. 경찰이 안토니오의 아파트에서 압수한 ATM 영수증. 영수증의 날짜와 시간 2023년 4월 10일 21시 15분. 하지만 놀라운 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거래 장소였다. 터미널이 다 실비오바에서 12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전문가 확인은 즉시 경로의 물류를 확인했다. 바서 스피드 20이 도로를 통해 오토바이로 현금 인출 지점까지 단지 15분이면 갈 수 있었다. 따라서 안토니오는 발을 떠난 직후 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안토니오가 구축한 미묘한 알리바이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제 경찰은 그가 그날 저녁의 사건들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시간표의 창은 여전히 그가 프란체스카의 손이 찍힌 비디오 촬영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있었다는 가정을 허용했다. 문제는 그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단지 하나만 밝혀내면 되었다. 그날 저녁 욕실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혼자였는지, 아니면 이 이야기에 다른 누군가가 연루되어 있었는지였다. 동시에 수세는 죽은 이웃인 루치아노 S와 관련된 버전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비디오를 촬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사관 다비니는 이 버전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우연이기에는 너무 특이했고 단순한 실수이기에는 너무 수수께끼 같았다. 이제 수사에는 두 가지 가능한 방향이 있었다. 살아있는 아버지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무행동을 선택한 침묵하는 이웃. 2015년 5월 2일 캄파니아의 학교 부교장이 프란체스카의 전학에 관한 신청서에 서명한다. MR 서명이 있는 공식 편지가 설득력 있어 보였다. 새로운 거주지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시청의 도장이 진짜로 보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렇게 명백하고 분명했다면 왜 수신 우편 장부에는 이 문서의 접수에 대한 단 하나의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학교 보관소에서 부교장인 마르코 델라 발레는 10년 후 그 편지를 다시 손에 들고 있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했고 도장이 바래졌다. 그는 서명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MHI. 필체는 확신에 차고 익숙했다. 경찰이 실시한 전문가 검사는 이미 그것이 프란체스카의 어머니인 마리아 아루의 필체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편지 옆에는 인근 지역의 새로운 거주지 문서 사본이 놓여 있었다. 첫눈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합법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경찰 직원들이 세심한 확인 후에야 이상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시청 도장의 날짜가 일요일에 해당했는데 이는 정부기관이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었다. 이것은 문서의 조잡한 위조를 나타냈다. 부교장은 왜 2015년에 위조를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문서들이 적절히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주장을 쉽게 반박했다. 이탈리아의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학교 수신 우편 장부가 그 기간 동안 완전히 비어 있었다. 편지는 마치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학교에 도착했고 최소한의 저항도 없이, 심지어 접수 표시도 없이 받아들여졌다. 수사관 다비니와의 대화 중에 마르코 델라 발레는 명백히 초조해했다. 그는 그 시기에 학교가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물리적으로 등록할 시간이 없는 많은 서류들이 들어왔다. 아마도 우리가 충분히 주의 깊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다비니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며 결론지었다. 프란체스카의 어머니인 마리아 R은 그동안 다시 수사에 초점이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그녀의 역할은 모호해 보였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명백히 위조된 문서에 서명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동기가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마리아는 학교와 갈등을 빚은 적이 없었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수사관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그녀와 가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 파일은 짧고 놀랍도록 피상적이었다. 첫 번째 인상은 바로 마리아가 전체 가짜 이주 과정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서명, 그녀의 필체, 그녀의 추정되는 참여,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안토니오의 공범자 위치에 놓았다. 하지만 같은 날 수사관들은 2021년 8월 14일로 날짜가 기록된 의료 진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에서 마리아가 인근 도시의 정신과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진단, 심각한 임상 우울증. 문서들에는 환자의 상태가 장기간의 심리적 압박과 배우자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진단서는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뒤바꿨다. 이제 그녀는 오히려 상황의 희생자로, 아마도 심각한 압박에 행동했던 사람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그녀의 행동에 대한 완전한 정당화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가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실패하고 행정부가 무분별하게 거짓 편지를 받아들였다면 또 다른 핵심 질문이 남아 있었다.
왜 프란체스카가 문자 그대로 이웃집 벽 뒤에 있었던 그 모든 년 동안 죽은 루치아노 S를 포함한 이웃들 중 아무도 매일 마당에서 보던 소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수사관 다비니는 이제 이 수수께끼의 답이 부모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바로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않기를 선호한 이웃들의 무관심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다. 그들의 침묵은 가짜 서류 못지않게 범죄를 은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수사는 이웃들의 동기를 더 깊이 연구하여 그들의 선택이 의식적인 무행동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인간적 맹목이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2023년 4월 12일 루치아노 S가 찍은 이상한 비디오 이틀 후 그의 조카인 줄리아 S는 삼촌의 죽음 후 처음으로 집을 둘러보기 위해 산타가타 거리에 온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옷장을 열고 먼지, 신문, 서류들 사이에서 버려진 노키아5 스마트폰을 발견한다. 기기의 메모리에는 그녀가 2년 동안 보지 않을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왜 줄리아는 전화기를 즉시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지금에서야 가져온 것일까? 스마트폰은 루치아노가 거의 가지 않던 방의 오래된 서랍장 먼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기술 전문가 검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기는 2017년에 출시된 노키아 5였다. 줄리아는 그 순간 발견에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전화기가 방전되어 있었고 근처에 충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중에 집 판매를 시작할 때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서랍에 남겨두었다. 바로 이렇게 조카는 기기가 2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채로 놓여 있었던 이유를 경찰들에게 설명했다. 2025년 4월에야 부동산 판매 준비를 시작하면서 줄리아는 삼촌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전화기를 충전하고 켜자 화면에 38초 분량의 비디오가 나타났다. 촬영 날짜 2023년 4월 10일 기록 시간은 안토니오가 다 실비옵에 있던 바로 그 저녁과 정확히 일치했다. 비디오에는 안토니오 집 욕실의 환기창에 천천히 닿으려고 하는 작고 쇠약한 손이 나타났다.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기록의 진위를 확인했다. 줄리아는 즉시 전화기를 경찰에 넘겼다. 수사관 루카 다비니가 줄리아에게 왜 즉시 전화기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물었을 때 소녀는 차분히 답했다. 그때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삼촌은 기술 애호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이 오래되고 쓸모없는 기기라고 생각했어요. 경찰은 그녀의 증언을 확인했다. 줄리아는 실제로 2023년 4월과 2025년 초 사이에 집을 방문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웃들과 그녀가 최근 집 판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문서들이 확인해준다. 줄리아의 증언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그녀는 안토니오나 그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없었고 산타가타 거리에 대한 그녀의 방문은 드물고 짧았다. 따라서 수사는 프란체스카 실종 사건에 대한 그녀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의혹을 빠르게 제거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다른 가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왜 루치아노는 문자 그대로 바로 옆에 살면서 비디오를 녹화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루치아노가 안토니오나 마리아를 대상으로 가능한 협박을 했다는 버전이 나타났다. 아마도 이웃이 침묵에 대한 대가로 돈을 요구했고 자연사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제거되었을 것이다. 경찰은 이 버전의 확인을 찾기 시작했다. 루치아노의 은행 계좌들이 확인되고 그의 마지막 금융 거래들이 연구되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소박하게 살았고 어떤 큰 금액도 들어오지 않았으며 루치아노 자신도 이전에 어떤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적이 없었다. 지금까지 이것은 어떤 물적 증거로도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단서일 뿐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주의는 곧 다른 상황에 끌렸다. 루치아노의 죽음 후 실시된 법의학 검사 자료의 아카이브가 제기되었다. 공식 결론에서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2024년 4월에 의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러나 외부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던 세부 사항이 사라졌다. 루치아노의 혈액과 조직의 독성학적 분석이 아카이브에서 신비롭게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전문가 검사의 부재는 다비니에게 부검실이나 실험실 직원 중 누군가의 가능한 태만이나 의도적인 사실 은폐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이 상황은 즉시 루치아노의 우연한 죽음을 수사의 미해결 문제로 만들었고 외부 영향에 대한 버전의 여지를 남겼다. 수사관 다비니는 이 에피소드가 반드시 수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아직 그의 손에는 이웃의 강제적 죽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증거인 비디오는 이미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안토니오의 욕실에 프란체스카가 존재한다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최소한 한 명의 이웃이 2년 전에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경찰의 다음 행동은 명백했다. 안토니오 가족의 재정 상황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동기와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금전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수사는 이웃들 중 누가 더 알고 있거나 최소한 추측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긴 8년 동안 그들 자신의 집 벽 바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2025년 4월 22일, 경찰은 안토니오에게 속한 두 번째 은행 계좌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계좌는 2016년에 설립된 엔트머 로시 코스트루치온이 회사 명의로 개설되었다. 공식적으로는 마감 공사를 담당했지만 회사 등록 문서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계좌는 매달 정확히 450유로씩 입금되었는데 이 금액은 프란체스카 명의로 받는 수당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경찰은 이것이 단지 돈을 현금화하는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안토니오가 실제로 지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재정 전문가 검사는 빠르게 확인했다. 안트, 로시 초스트루치오니라는 이름의 은행 계좌가 인근 마을의 작은 은행 지점에서 개설되었다. 계좌 개설 서류에는 안토니오의 서명이 있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공식 등록이 없었으며 이는 세무서에서 확인되었다. 동시에 돈은 2016년부터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왔다. 수사관 루카 다비니가 안토니오에게 계좌의 용도에 대해 직접 물었을 때 그는 차분하고 확신 있게 답했다. 이것은 제 사업 계좌입니다. 모든 것이 투명합니다. 하지만 세무청이 그런 회사에 대한 기록을 찾지 못했을 때 투명성이 의문시되었다. 안토니오는 등록 부재를 설명할 수 없었고 법적 세부 사항을 이해하지 못했다고만 언급했다. 정기적인 계좌 입금과 세금 신고서 부재를 고려할 때 이 설명은 극도로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동안 시끄러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언론인들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네트워크에서 안토니오 명의의 아파트 수리 및 마감 공사에 관한 오래된 광고들을 발견했다. 첫눈에 이 모든 것이 위장처럼 보였지만 경찰은 이 정보를 재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세 사람이 실제로 안토니오의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확인했다. 고객 중 한 명인 지오반니 에네는 안토니오가 2020년 가을에 자신의 아파트에서 주방과 욕실 수리 작업을 수행했다고 자세히 말했다. 두 번째인 알레산드로 피는 안토니오의 수리가 질적으로 그리고 제때 완료되었다고 언급했으며 심지어 서비스 지불 영수증 4본도 제공했다. 세 번째 고객인 프랑코 T는 소규모 작업 수행을 확인했고 안토니오가 다소 내성적으로 보였지만 일에서는 신뢰할 만하다고 기억했다. 이런 증언들은 수사관들을 막다른 길로 몰았다. 계좌 회사가 완전히 가짜는 아니었다. 안토니오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비공식적으로였다. 수당의 단순한 현금화에 대한 버전이 덜 명백해졌지만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4월 22일 밤 경찰은 다시 안토니오에게 의혹을 던지는 예상치 못한 증언을 받았다. 두 번째 고객인 알레산드로가 한때 새벽 3시경 늦은 밤에 안토니오 자신의 집 근처에서 그를 본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신고했다. 그는 차에서 시멘트가 든 무거운 자루를 빼내고 있었다. 이 기억이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야간 시간이 명백히 어떤 수리 작업 수행에도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토니오는 이것을 낮에 시멘트를 샀지만 제때 내리는 것을 잊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버전 자체가 설득력이 없어 보였다. 왜 정확히 밤에 무거운 자루를 빼낼 필요가 있었을까? 경찰은 즉시 시멘트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욕실 내부의 문이나 벽 강화와 관련된 더 심각한 건설 변경에 사용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세부 사항이 수사관 다비니에게 안토니오의 집에 대한 더 상세한 검사를 즉시 승인할 근거를 주었다. 경찰은 시멘트가 나중에 프란체스카가 발견된 방해 구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가정했다. 욕실 내부에서 발견된 사슬은 앵커로 벽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초기 전문가 검사는 문이나 벽의 강화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명시하지 않았다. 이제 전문가들은 방의 내부 구조, 특히 문 근처와 사슬이 부착된 벽 부분을 다시 조사해야 했다. 수사는 프란체스카를 가두었던 장소의 의도적인 강화 흔적을 찾을 계획이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강화가 증명되면 이것은 안토니오에 대한 기소를 크게 무겁게 하고 그의 행동에 대한 추가 동기를 열 것이다. 고객이 기억한 야간 사건의 세부 사항은 예상치 못하게 수사를 산타 같아 거리 미스터리 해결에 새로운 단계에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이것은 프란체스카가 실종된 것으로 간주되던 그 년들 동안 안토니오의 집 벽 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경찰이 이해에 접근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2019년 9월 14일 안토니오의 가족이 그의 조카의 세례식에 모였다. 이 행사는 수사의 면밀한 주의 대상이 되었다. 축제 사진들에는 안토니오, 그의 아내 마리아, 많은 친척들, 그리고 그녀를 위한 추가 촛불이 하나 있는 큰 케이크가 있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 자신은 사진에 없었다. 친척들 중 아무도 그녀의 부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일까? 경찰 전문가들은 가족에게서 압수한 사진들을 주의 깊게 연구했다. 사진 속 얼굴들은 미소 지었고 만족스럽고 절대적으로 침착해 보였다. 프란체스카의 존재를 상징해야 할 추가 촛불로 장식된 케이크는 오히려 형식적인 몸짓처럼 보였다. 경찰은 아무도 그녀를 위해 마련된 빈 자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각자가 자신만의 대화와 연회에 빠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축제에 참석했던 친척들을 신문했다. 모두가 대략 같은 것을 답했다. 그녀가 아프다고 들었고 우리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안토니오의 여동생인 이모 엘리자 알이 증언이었다. 바로 그녀가 축제에서 프란체스카가 아프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그녀에 대해 묻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수사관 루카 다비니는 세례식을 촬영한 사진사와 만났다. 사진사는 아무도 소녀에 대해 큰 소리로 질문하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의 증언에서 여러 해 동안 가족 행사에서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족과 수년간 친분이 있었고 왜 갑자기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비니의 질문에 왜 자신이 가족에게 묻지 않았는지에 대해 사진사는 고객들의 개인사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라고 답했다. 이것은 가족 주변 사람들이 명백한 것을 알아차리지 않기를 선호했다는 또 다른 확인이었다. 심지어 타인들도 침묵의 암묵적 규칙을 지켰다. 이모 엘리자가 경찰의 면밀한 주의를 끌었다. 바로 그녀가 모든 사람에게 프란체스카의 부재를 가장 적극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말에서 수사는 가능한 의도적인 진실 은폐를 느꼈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 준비되고 너무 매끄럽고 미리 생각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의 연루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수사관들은 그녀의 개인 서신 확인 허가를 요청했고 이는 이 이야기에서 그녀의 진짜 역할에 빛을 비춰야 했다. 디지털 데이터 확인 중에 경찰은 가족 왓츠앱 채팅의 서신을 부분적으로 복원할 수 있었다. 서신에서 이모 엘리자의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나중에 그녀에게 선물을 가져다 줄게요. 메시지 발송 날짜는 세례식 날과 일치했다. 메시지 자체가 자동 삭제로 설정되어 있었고 이는 즉시 전문가들을 경계하게 했다. 이제 삭제된 메시지에 무엇이 더 숨겨져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비밀이 필요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경찰은 아직 메시지가 일반적인 몸짓이었는지
아니면 엘리자가 실제로 큰 소리로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디지털 범죄학은 이 말들의 진짜 의미를 밝혀내고 이것이 정상성의 외관을 유지하려는 시도였는지 아니면 더 심각한 비밀을 숨기려는 것이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안토니오와 마리아의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모호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친척들은 프란체스카의 운명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보여주었고 마치 그녀의 부재가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 모두가 마치 조용히 자신들의 가족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지 않기로 합의한 것 같았다. 이제 수사는 가족이 집단적으로 맹목적이고 순진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의식적으로 끔찍한 비밀을 덮고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열쇠는 경찰이 이미 복원하기 시작한 삭제된 메시지들이 될 수 있었다. 세례식 사진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명백한 것을 무시하며 그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때조차 정상성의 외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의 상징이 되었다. 2025년 4월 25일 수사관 루카 다비니는 AML 의료 아카이브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문서들을 받았다. 사건은 안토니오의 이웃인 루치아노의 사라진 독성악 분석에 관한 것이었다. 아카이브는 혈액 분석을 위한 샘플이 이상한 비디오 녹화 3일 후인 2023년 4월 13일에 실험실에 접수되었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결과란에는 공백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분석이 실험실에서 우연히 사라졌다고 믿을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결과를 제거하려고 노력했을까? 실험실 문서를 연구할 때 다비니의 주의를 즉시 끈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었다. 분석 수행을 담당한 의료 기술자가 결과 분실 정확히 한 달 후에 퇴직했다. 근로수첩에는 자발적 퇴직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의심스러운 우연의 일치로 보였는데 특히 기술자인 프란체스코 D가 실험실에서 10년 이상 일했고 좋은 평판을 누렸다는 점에서 그랬다. 경찰이 기술자를 신문했을 때 그의 증언은 혼란스럽고 모순적이었다. 프란체스코는 혈액 샘플이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정확히 그렇게 문자 그대로 표현했으며 이것이 아마도 기술적 오류였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든 샘플 작업을 기록하는 실험실 일지는 명백히 반대를 나타냈다. 기록들은 접수와 분석 시작을 확인했다. 더욱이 냉장 챔버에 샘플을 배치한 시간도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는 어떤 식으로도 증발로 이어질 수 없었다. 수사는 프란체스코 D의 행동이 단순한 태만의 결과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인지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의 금융 거래와 전화 통화를 확인했다. 주요 버전 중 하나는 기술자에 대한 매수를 통한 독성악 분석 사라짐에 안토니오가 가능하게 참여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들은 빠르게 문제에 직면했다. 안토니오에서 기술자로의 어떤 금융 이체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 사이에 의심스러운 통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전은 아직 너무 유망해서 버릴 수 없었다. 따라서 수사는 서신과 개인 접촉을 포함한 가능한 상호작용의 다른 채널들을 계속 확인했다. 곧 네트워크에 프란체스코 D가 분석 결과 은폐에 대해 큰 돈을 받았다는 정보가 나타났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 언론인들과 대중 사이에서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 검사는 프란체스코의 계좌로의 돈 입금도 숨겨진 자금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 큰 지출도 확인하지 않았다. 소문은 소문으로 남았지만 경찰은 매수나 압박의 버전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프란체스코 D는 실험실에서의 기술적 오류에 대해 반복하며 자신의 무죄를 계속 주장했지만 그런 오류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디지털 범죄학 전문가들이 프란체스코 D의 메일에서 안토니오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발견했을 때 상황이 급격히 바뀌었다. 변호사 사무소의 공식 주소에서 보낸 전자 메시지는 Preventivo Difesa, 서비스 비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편지 안에서는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조율하려고 했던 불특정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가격이 간략히 논의되었다. 안토니오 가족의 변호사와 의료 기술자 사이의 서신 자체가 경고 신호였다. 이것은 아직 매수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당사자들이 정확히 금전적 문제를 논의했다고 생각할 근거를 주었다.
하지만 수사는 돈의 실제 전달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다. 아마도 실제 지불까지는 가지 않았고 프란체스코 디가 단순히 가능한 결과를 두려워했을 수도 있다. 이제 수사는 급격히 변호사 자신의 재정과 안토니오와의 관계 쪽으로 향했다. 경찰은 안토니오에게 기술자 매수를 위한 자금이 있었는지, 그리고 변호사가 독성학 분석 사라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동시에 실험실의 우연한 오류 버전은 여전히 보존되었지만 점점 덜 가능성 있어 보였다. 루치아노 SOS의 독성학 데이터 사라짐은 그의 강제 사망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었다. 이 문서의 사라짐은 이제 수사관들에 의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범해진 의도적인 사실 왜곡으로 인식되었다. 현재 수사는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었다. 안토니오의 변호사가 정확히 분석 수행 기간에 의료 기술자와 접촉했다. 하지만 실제 매수 시도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이 단지 예비 협상에만 국한되었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변호사와 그의 고객에 대한 금융 확인이 수사의 다음 단계가 되어 사라진 분석과 함께 ASL 실험실에서 2023년 4월 13일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최종적으로 알아내야 했다. 그때까지 질문은 답 없이 남아있었다. 2025년 4월 28일 범죄학 전문가들이 산타가타 거리의 안토니오의 집에 다시 들어갔다. 그들의 주의 중심에는 프란체스카가 발견된 욕실이 있었다. 초기 검사에서 놓친 중요한 세부 사항. 방의 문이 내부에서 강철 프레임으로 강화되어 있었다. 수사에서는 이것이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이 생겼다. 안토니오에게 왜 일반적인 욕실을 벙커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경찰이 초청한 건설 전문가는 강철 프레임이 대략 2018년에 설치되었고 그 후 2023년 4월에 구조물이 신선한 시멘트로 추가 강화되었다고 빠르게 확인했다. 강철과 시멘트는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거의 견딜 수 없고 장기간 억류를 위해 계산된 구조를 형성했다. 전문가는 강철 프레임의 무게가 32kg이었고 안토니오가 사용하던 소형 피아트 판다 자동차를 이용해 쉽게 현장으로 운반될 수 있었다고 명시했다. 물류 확인은 그런 무게와 크기의 화물이 이체 완전히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안토니오가 다음 신문을 위해 소환되었을 때 수사관 루카 다비니는 강철 프레임 설치 목적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했다. 안토니오는 당황하지 않고 집에 자주 나타나는 곰팡이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설 전문가는 이 설명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호히 거부했다. 전문가는 금속 구조물이 오히려 환기를 악화시키고 습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안토니오의 정당화는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터무니없어 보였다. 수사는 또 다른 버전을 고려했다. 안토니오가 이 프레임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장인에게 의뢰했을 수도 있다. 경찰은 지역 건설 회사들과 개인 사업자들을 확인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안토니오의 집에서 그런 작업을 수행했다고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이나 다른 금융 확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버전은 아직 증거 없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안토니오를 도와 강화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생각하여 이 버전을 완전히 버릴 수 없었다. 추가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이 사람을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핵심 순간은 금속 프레임 근처 시멘트 덮개에 대한 반복적이고 세심한 검사가 되었다. 전문가가 시멘트에 박혀있는 종이에 작은 돌출된 가장자리를 알아차렸다. 조심스럽게 추출된 조각은 지역 신문의 파편으로 밝혀졌다. 파편의 날짜가 명확히 읽혔다. 2023년 4월 11일. 이것은 이웃 루치아노가 촬영한 비디오에서 프란체스카의 쇠약한 손이 나타나기 하루 전이었다. 이 발견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연속적으로 보이는 연쇄를 형성했다. 먼저 손이 찍힌 비디오 촬영, 그리고 다음 날 문구조 강화를 향한 명백한 시멘트 작업. 누군가가 서둘러 프란체스카의 탈출이나 발견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지금까지 경찰은 최종 결론을 자제했다.
정확히 안토니오가 이 시멘트를 설치했다고 명확히 주장할 수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정확히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2023년 4월 11일에 누가 시멘트를 구입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 사람이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었다. 수사의 현 단계에서 한 가지가 명백해졌다. 2023년 4월 10일과 11일의 사건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했다. 그리고 아마도 이웃 루치아노가 만든 비디오 녹화가 문 강화의 긴급한 필요성을 야기했을 것이다. 안토니오나 그와 함께 행동한 사람이 명백히 비밀 폭로의 가능성을 숨기거나 방지하려고 서둘렀다. 수사는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시멘트 구매에 대한 영수증이나 목격자 증언이 앞으로 며칠 안에 필요한 정보를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수사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욕실문은 특별히 프란체스카를 내부에 억류하기 위해 강화되었으며 다른 어떤 설명도 비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제 문제는 누가 정확히 언제 구조물의 추가 강화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지로 좁혀졌다. 그날의 사건들은 경찰에게 추가 행동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주었다. 수사가 이제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신선한 시멘트는 누군가가 흔적을 숨기거나 프란체스카가 그녀의 감금에서 탈출할 가능성을 영원히 제거하려는 성급한 시도였다. 2025년 5월 2일 전문가들이 마침내 프란체스카의 이모인 엘리자가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가족 왓츠앱 채팅에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원했다. 표면에 나타난 것은 2021년 3월에 마리아에게 보낸 단 하나의 메시지였다. 더 이상 덮을 수 없어. 이것에 대해 말해. 가족이 침묵하기를 선호했던 비밀이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에게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문제는 이모가 정확히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침묵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었는지였다. 복원된 메시지는 경찰에게 이모 엘리자가 이전에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다는 명확한 지시를 주었다. 메시지 날짜인 2021년 3월 3일은 그 자체로 말하고 있었다. 그 시점에서 프란체스카는 이미 6년 동안 공식적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안토니오의 집에서 완전한 격리 상태에 있었다. 수사관 루카 다비니가 마리아를 증언을 위해 소환했을 때 여성은 완전히 압도된 모습이었다. 그녀의 답변은 짧고 고통스럽게 들렸다.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토니오가 위협했어요. 이 말로부터 가족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더 깊은 분석이 시작되었고 안토니오 측의 단영안의 압박, 위협, 금융 통제 시스템이 드러났다. 마리아가 왜 경찰에 일어난 일을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녀는 자신의 생명과 가까운 사람들의 생명을 두려워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은 이모의 행동에 대해 알려진 것과 상반되었다. 엘리자는 명백히 지원을 제공하려고 했고 심지어 비밀 폭로를 주장했지만 그녀의 메시지 후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이모는 침묵하고 가족 비밀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선택했다. 검찰은 엘리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이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되었다. 법 집행 기관들은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친척들이 알고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침묵을 유지하며 가족집 벽 뒤에서 무거운 진실을 숨기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명백했다. 엘리자에서 마리아로의 금융 이체가 의혹에 놓였고 수사는 확인 과정에서 발견했다. 이모가 주기적으로 마리아에게 약값으로라는 표시와 함께 300유로를 송금하는 웨스턴 유니언 이체 영수증이 발견되었다. 처음에 이것은 어려운 상황에서의 지원으로 보였지만 금융 분석은 자금이 즉시 입금 당일에 안토니오 자신에 의해 인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사실은 경찰로 하여금 엘리자가 안토니오가 전체 가족을 통제할 수 있게 한 금융 계획의 일부였는지 생각하게 했다. 하지만 엘리자의 사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도 안토니오와의 의식적인 협력도 발견되지 않았다. 돈은 실제로 무력한 상황에 있던 마리아를 위한 것일 수 있었지만 엘리자 자신의 의지와 반대로 안토니오에게 갔을 수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또 다른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 300유로는 정기적으로 송금되었고 안토니오가 통제하는 일반적인 금전 흐름에 합쳐졌다. 아동수당으로 들어오는 자금과 친척들의 송금이 한 점으로 모였다. 다 실비오바 근처의 ATM.
따라서 안토니오 행동의 금융 동기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나타났다. 프란체스카의 부양과 가족 지원을 위한 돈이 전적으로 그 자신에 의해서만 소비되었고 개인적인 지출, 주로 알코올에 사용되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던 가족은 이제 그들이 단순히 일어나는 일에 눈을 감은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안토니오가 만든 계획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 앞에 서 있었다. 심지어 개별 가족 구성원들의 마리아를 돕려는 시도조차 안토니오의 전체적인 금융 및 심리적 통제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친척들의 침묵과 무행동이 안토니오가 그렇게 오랫동안 프란체스카를 감금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한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 동시에 형식적으로 각 가족 구성원은 전체 상황을 완전히 모른다고 정당화할 수 있었지만 채팅의 메시지들은 반대를 증언했다. 그들은 일어나는 일의 심각성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수사의 다음 단계는 변호사, 친척들, 기타 사람들이 안토니오에게 한 송금을 포함하여 가족의 금융 흐름에 완전히 몰입하여 이 이야기에서 금융 동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가족의 침묵과 각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는 열린 채로 남아 있었고 무거운 도덕적 질문을 보존했다. 진실이 표면으로 떠오르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들의 무행동에서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5년 5월 8일 범죄학 전문가들이 산타가타 거리의 안토니오 집에서 발견된 증거의 DNA 분석을 완료했다. 질문은 직접적이고 명확했다. 욕실에서 사슬에서 발견된 DNA 흔적이 집 뒤 헛간에서 발견된 시멘트로 덮인 건설 장갑의 지문과 일치할까? 수사에서 처음으로 안토니오를 프란체스카의 감금 장소와 직접 연결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전문가 검사 결과는 아침에 받았다. 프란체스카가 묶여있던 사슬에서 그녀의 혈액과 상피 흔적뿐만 아니라 성인의 지문도 발견되었다. 이 지문들은 식별에 부분적으로 적합했다. 동시에 집 뒤의 오래된 헛간에서 경찰은 시멘트로 더럽혀진 장갑 한 켤레를 발견했다. 장갑들은 즉시 실험실로 보내져 전문가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설득력이 있었다. 장갑의 내부 표면에서 안토니오의 DNA가 발견되었다. 시멘트 흔적은 욕실의 강화된 문에서 채취한 샘플과 성분이 일치했다. 안토니오의 변호사는 즉시 성명을 발표하며 건설 장갑이 그의 의뢰인이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표준 작업 도구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수사는 중요한 세부 사항을 지적했다. 시멘트가 특별하고 희귀한 브랜드였으며 한 곳 지역 르루아 메를랭 매장에서만 판매되었다. 영수증과 구매 날짜는 2023년 4월 10일, 사건의 핵심 순간과 일치했다. 경찰이 매장 계산원을 신문했다. 여성은 시멘트 판매를 확인했고 중요한 세부 사항을 기억했다. 구매자는 왼손에 흉터가 있는 남성이었다. 수사관들은 빠르게 안토니오에게 실제로 그런 흉터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지만 정확히 같은 흉터가 이전의 수사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지역 병원 직원 중 한 명에게도 있었다. 가능한 대안적 구매자에 대한 버전이 즉시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범죄학자들은 병원 직원의 전기와 알리바이를 연구했다. 그가 시멘트 구매 당일의 당직이었지만 휴식 시간이 불분명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의 은행 계좌와 연락처 확인은 안토니오의 가족이나 이 사건과 어떤 연관성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전체 사건 그림을 얻을 때까지 그를 용의자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다. 하루의 주요 전환점은 르루아 메를랭 매장의 감시 카메라 녹화였다. 이미지 품질은 구매자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게 했다. 키, 걸음걸이, 심지어 매너까지. 하지만 사람의 얼굴은 후드로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걸음걸이 전문가 분석은 결과를 주었다. 안토니오와의 일치 70%. 이것은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지만 100% 증거는 아니었다. 녹화 장면을 경찰서 회의실에서 반복해서 검토했다. 비디오에 정확히 안토니오가 있다는 명확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일정한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다. 이 30%의 불확실성이 법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수집된 증거의 전체 연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수사는 이런 의혹을 제거할 시간이 너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신념이 있었다. 시멘트는 안토니오의 집에서 지문과 DNA가 발견된 같은 사람이 구입했다. 시멘트가 든 장갑, 사슬의 흔적, 매장 카메라 녹화의 모습이 하나의 견고한 간접 증거 연쇄를 형성했는데 절대적인 확신이 없어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제 사건의 운명이 법정으로 넘어갔다. 수사관들은 상세한 전문가 결론과 목격자 증언을 포함한 자료를 준비했다. 안토니오의 유죄 문제는 이제 가까운 몇 주 안에 결정되어야 했다. 중요한 것은 이 70%의 유사성이 법정을 설득하기에 충분한지, 아니면 안토니오의 변호사가 남은 30%의 의혹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 수사는 자신의 가능성을 다 소진했다. 누가 정확히 시멘트를 샀고 욕실문을 강화했으며 프란체스카의 단연간 격리를 위한 모든 조건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마지막 심금만 남았다. 가족의 운명과 친척들의 침묵의 무게가 이제 완전히 사회에 공개되었고 법정에서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2025년 6월 12일 캄파니아의 법정이 조용한 속삭임으로 가득 찼을 때 판사가 최종 결정을 읽고 있었다. 몇 분 전까지 안토니오는 말없이 앞을 바라보며 친척들과 언론인들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마리아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다. 이모 엘리자는 반대로 결연하고 집중된 모습이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다음 몇 분 안에 산타가타 거리집 욕실 문 뒤에 거의 1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드러날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판사가 주요 단어들을 발음했다. 불법 감금과 잔인한 대우의 유죄. 안토니오는 공허한 시선으로 판결을 들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급히 일어나 마리아 쪽으로 달려들었지만 카라비니에리들이 즉시 그의 어깨를 잡고 저지했다. 홀에서 잠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수개월 동안 지속된 수사가 일어난 일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드러냈다. 안토니오는 국가수당과 친척들의 정기적인 송금 형태로 안정적인 금융 흐름을 얻기 위해 의식적으로 프란체스카를 격리시켰다. 이 모든 자금은 개인적인 지출, 주로 알코올에 사용되었다. 안토니오의 모든 단계가 생각되고 체계적이었다. 다른 학교로의 가짜 전학에 관한 위조 문서들이 정상성의 환상을 만들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인을 피할 수 있게 했다. 핵심 증거가 된 것은 이웃 루치아노가 촬영한 비디오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라진 독성학 분석과 관련된 별도의 수수께끼를 낳았다. 법정은 이런 데이터의 의도적인 은폐 사실을 증명된 것으로 간주했고, 이는 안토니오가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에 대한 의혹을 강화했다. 분석의 사라짐은 법정에 의해 정확히 은폐 의도로 규정되었다. 실험실 기술자에 대한 직접적인 매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안토니오의 변호사와의 서신 사실이 자신의 역할을 했다. 프란체스카를 억류했던 사슬과 문을 강화한 강철 프레임과 시멘트가 중심 증거가 되었다. DNA 전문가 검사는 프란체스카의 억류와 관련된 물건들에서 안토니오의 지문 존재를 확인했다. 르루아 메를랭 매장의 카메라 녹화는 100% 확신을 주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멘트 구매와 감금 조건 조직에 대한 연루를 충분히 간접적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었다. 재판 중에 마리아와 이모 엘리자의 증언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았다. 마리아는 안토니오 측의 지속적인 위협과 그녀의 재정과 이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이모는 개입하려고 했지만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안토니오의 개인적인 위협에 직면할 두려움에 마비되었다고 확인했다. 법정은 마리아와 이모를 포함한 가족이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었고 수년 동안 침묵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언급했다. 그들의 침묵이 프란체스카 이야기의 또 다른 비극적 요소가 되었다. 안토니오는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은 그를 범죄의 잔혹성과 체계성에 대해 완전히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마리아는 의무적인 임상 우울증 치료 과정과 심리적 상태 회복과 함께 5년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정은 신고하지 않고 강요에 의한 공범에서 그녀의 간접적인 죄를 인정했고 이는 처벌을 완화했다.